여러분, 잠깐만 이 장면을 먼저 보십시오.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등에 보찜을 진 평범한 선비였는데 날이 저물어 어느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주모는 반겼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날이. 오늘 밤은 날도 차가우니 따끈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푹 쉬어 가십시오. 선비는 고맙다 인사하고 방에 들어가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선비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그 다음 날 아침도. 그 선비가 묵은 방에서 이래가 지나도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포졸이 이상히 여겨 문을 열었을 때 그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짐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지 방 한가운데에 핏빛으로 물든 집신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선비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리고 이 주막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은 다시는 낯선 주막에서 편히 잠들지 못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랑방 옛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밤에 혼자 듣지 마십시오. 소름이 돋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조선 땅의 진짜 주막괴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지금 눌러주시고 불 환하게 켜두시고 들으십시오. 때는 조선 정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정조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어루만지던 그 시절에도 깊은 산골까지 임금의 손길이 닿기는 어려웠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외진 곳에서는 낮에도 관아가 멀었고 밤이 되면 그야말로 사람이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는 일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경상도 합천 땅에서 북쪽으로 하루 걸음을 치면 가야산 자락이 시작되는 어느 산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골짜기 이름은 먹골이라 했는데 먹처럼 검다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었다 합니다. 낮에도 산이 높아 햇볕이 일찍 끊기고 해가 지면 어둠이 칠흑처럼 내려앉는 곳이었습니다. 그 먹골 초입에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막 이름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먹골 주막이라 불렸습니다. 주막을 운영하는 것은 50살 남짓한 여자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냥 주모 할멈이라 불렀습니다. 본명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모 할멈은 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두툼하고 넉넉하게 생겼고 말씨는 구수했으며 밥솜씨는 고을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끓이면 진하고 깊은 국물이 나와서 먹골 고개를 넘는 길손들이 꼭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주막에는 식구가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모 할멈이고 또 하나는 용팔이라 불리는 젊은 머슴이었습니다. 용팔이는 나이가 20 중반쯤 됐는데 어깨가 떡 벌어지고 키가 크며 힘이 장사였습니다. 말이 없는 편이었고 손님을 볼 때 항상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팔이를 보면 왠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뭔가 눈빛이 이상하다고, 뭔가 속을 알 수 없다고. 하지만 밥이 맛있고 방이 따뜻하고 술값이 싸니 길선들은 그냥 자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먹골 주막에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먹골 고개를 넘어 장사를 다니는 보부상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러했습니다. 먹골 주막에서 혼자 자면 아침에 못 일어난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겼습니다. 에이, 설마 술을 너무 먹어서 그런 것이겠지. 먹골 고개가 험해서 길에서 넘어진 것이겠지.
그런데 그 소문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 보부상 하나가 그 주막에서 자고 나서 다음 날 아침 짐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다 했고, 한 해 전에는 한양 향해 길 떠나던 선비 하나가 먹골 주막에서 하룻밤 자고 영영 한양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명이 그 주막에 묵었다가 행방불명이 됐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주막을 뒤지지는 않았습니다. 관아는 멀었고 증거는 없었고 주모 할멈은 저는 아무것도 모릅지요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먹골 주막에 3명의 선비가 함께 들어서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때는 가을 끝물이었습니다. 9월 중순을 막 넘긴 어느 날,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득 덮여 있었고, 찬바람이 가야산 쪽에서 불어내렸습니다.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었다가 우수수 떨어지는 시절이었는데, 그 빛깔이 멀리서 보면 고왔지만 가까이서 보면 어딘가 으스스했습니다. 마치 피가 마르는 것처럼 보였다 할까요? 새 선비의 이름은 이러했습니다. 첫째는 조선비라 했습니다. 나이는 40이 조금 넘었고 과거 준비를 하다 지쳐 잠시 고향 근처 절에 가서 마음을 다잡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덩치가 있고 목소리가 우렁찬 사람이었는데 허풍이 세고 용기 있는 척을 잘했습니다. 둘째는 박선비라 했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이었고 장인댁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야윈 편이었고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이것저것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는 최선비라 했습니다. 나이는 가장 어려서 28이었고 처음 먼 길을 혼자 나선 참이었습니다. 겁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겁 많은 것을 들킬까봐 항상 태연한 척을 했습니다. 이 셋이 먹골 고개 아래서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었고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으며 다들 배가 고팠습니다. 셋이 처음 만난 것은 먹골 고개 어귀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느티나무가 어찌나 크던지 줄기 둘레가 어른 셋이 팔을 벌려 안아야 할 정도였고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하늘을 반쯤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서 조선비는 보찜을 내려놓고 땀을 닦고 있었고 박선비는 나무 옆에 기대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최선비는 뒤늦게 헐레걸떡 달려와서 이 고개가 어찌 이렇게 가파르오 하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셋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어디로 가는 길이냐 물어보니 방향이 같았습니다. 조선비가 말했습니다. 잘 됐소. 같이 갑시다. 이 고개를 넘으면 해가 완전히 지겠는데 아는 얼굴이라도 있어야 덜 심심하지요. 셋이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먹골 고개는 가야선 줄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자락이었습니다. 길이 좁고 구불구불했으며 양쪽으로 소나무와 참나무가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낮에도 숲 사이로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이었는데 해질 무렵이 되자 길이 빠르게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붉고 노란 낙엽이 길 위에 쌓여 있었는데 발을 디딜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산속에서는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최선비가 걸으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뭔가 보이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산속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도 없었고 벌레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람 소리와 낙엽 밟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가을 산이 원래 이렇게 조용한 법이다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조선비가 먹골 주막 간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주막이 있군. 저기서 하룻밤 쉬어가세나. 주막 간판은 낡고 글씨가 바랬습니다. 원래 뭐라 써 있었는지 알아보기 어려웠고 그냥 주막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술병 모양의 표시만 남아 있었습니다. 주막 건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초가집이었는데 앞마당이 넓고 방이 여러 칸이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밥 짓는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람결에 국 끓는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배고픈 여행자에게 그 냄새는 거항하기 어려웠습니다. 박선비가 말했습니다. 먹골 주막? 내가 들은 바로는 저 주막이 좀 이상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조선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귀신이라도 나온단 말이오. 우리가 셋이나 되는데 뭐가 무서운가. 어서 갑시다, 어서. 박선비가 잠깐 주막을 바라봤습니다. 뭐라 딱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막 주변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보통 주막이면 저녁 무렵에 안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나기 마련이었는데 이 주막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주모가 안에 있다는 것만 굴뚝 연기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이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선비가 그것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배가 고팠고 다리가 아팠고 날이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막까지는 고개 하나를 더 넘어야 했습니다. 오늘 하룻밤만 박선비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최선비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속으로는 발길이 무거웠습니다. 그냥 지나쳐서 다음 마을까지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조선비가 이미 주막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고 박선비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최선비는 결국 발을 끌며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셋은 먹골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막 안은 따뜻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바깥의 차가운 공기와 안의 따뜻한 공기가 부딪혀 뺨에 온기가 훅 와 닿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활활 타고 있었고 국밥 끓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냄새였습니다. 솥뼈를 오랫동안 고운 것 같은 냄새. 그 진하고 구수한 냄새가 배고픈 사람의 뱃속을 더 허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주무 할멈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들. 날이 많이 쌀쌀하지요? 따끈한 국밥 드시고 방에서 푹 쉬어 가십시오. 얼굴이 둥글고 두툼했습니다. 살이 쪄서 볼이 불룩했고 눈이 가늘게 접혔습니다. 웃는 얼굴이 친근하고 넉넉했습니다. 어딘가 동네 어머니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조선비가 그 얼굴을 보고 긴장이 풀렸습니다. 허허, 이런 사람이 무슨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오. 박선비가 너무 의심이 많군요. 하며 기분 좋게 자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방이 몇 개나 있소? 2개 있사옵니다. 하나는 큰 방이고 하나는 작은 방이옵니다. 그럼 우리 셋이 큰 방을 쓰면 되겠군. 주모 할멈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시지요. 큰 방은 따뜻합니다요. 아까부터 구두를 떼어두었으니 금방 따뜻해지실 겁니다. 박선비는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주모 할멈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주모 할멈은 여전히 넉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왜인지 모르게 박선비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뭔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것, 아무 거리낌 없이 웃는 것. 그것이 진짜 아무 문제 없어서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연습해서인지 그 둘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선비가 주막마당을 둘러보다가 뭔가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마당 한켠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물이 좀 이상했습니다. 보통 우물은 마을에서 물쓰기 편한 곳에 판다 했는데 이 우물은 주막 뒤편 구석에 있었습니다. 주막 건물에 거의 붙어 있다시피 했고 뚜껑이 두꺼운 나무판으로 꼭 닫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우물 주변에 땅이 거무스름하게 물들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오랫동안 부어서 땅색이 바뀐 것처럼. 박선비가 주모 할멈에게 물었습니다. 저 우물은 왜 뚜껑을 닫아 놓았소? 주모 할멈이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아, 저 우물은 물이 나쁘지요. 몇 해 전부터 물빛이 이상해져서 못 쓰게 됐습지요. 그냥 뒀다가는 누가 빠질까봐 막아놨습죠. 박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만 뭔가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그 우물 옆으로 가서 한 번 더 봤는데 우물 뚜껑 틈 사이로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썩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비린 것도 같고 흙냄새 같기도 하고 박선비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녁상을 받아 먹는데 주모 할멈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나리들, 진보따리는 제가 안쪽 광에 넣어드릴까요? 이 동네는 아무래도 외진 곳이라 밤에 도둑이 드는 수가 있어서요. 광에 넣어두면 자물쇠를 채워드리지요. 조선비가 고맙소 하며 보따리를 내밀려 했는데 박선비가 조용히 손을 잡아 챘습니다. 아니 괜찮소. 방에 두면 됩니다. 주모 할멈이 살짝 눈을 가늘게 했다가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시지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모 할멈이 나가자 박선비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소? 손님 짐을 왜 자기가 갖다 놓겠다는 거요? 조선비가 피식 웃었습니다. 별것을 다 의심하시는구먼. 친절한 거겠지. 박선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통 주막에서 그런 말 하는 곳은 없소. 그리고 저 용팔이란 놈도 이상하지 않소? 우리가 들어온 뒤로 한 번도 눈을 안 마주치더만. 최선비는 그 말을 듣고 국밥을 먹다 말고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새 선비는 방에 들어와 자리를 폈습니다. 방은 따뜻했습니다. 구들장이 뜨끈하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불도 제법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박선비는 방 안을 둘러보면서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방 안 한쪽 벽에 작은 흠집들이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은 것 같은 흠집이었습니다. 여러 줄이었습니다. 세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5단위로 묶여 있었습니다. 날짜를 센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방에서 날짜를 세면서 무언가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박선비의 손가락이 그 흠집들을 쓸어봤습니다. 오래된 것도 있었고 얼마 안 된 것도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가장 많이 센 것이 10사흘이었습니다. 박선비는 그 흠집들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비는 눕자마자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여향에 지친 탓이었습니다. 박선비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방 벽에 흠집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 5. 10사흘을 센 그 사람은 이 방에서 무엇을 기다렸던 것일까?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불을 당겨 덮었습니다. 그들은 따뜻했지만 등골은 서늘했습니다. 최선비도 눈을 감았지만 잠이 안 왔습니다. 귀가 저절로 열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먹골 골짜기에 바람 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소나무 가지들이 서걱거리는 소리, 멀리서 올빼미 우는 소리, 그리고 간간이 낙엽 걸어지는 소리. 주막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최선비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뭔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막 뒤편 쪽에서였습니다. 아주 낮게 바닥에서 기어오르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뭔가를 끄는 소리,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퐁당 하는 소리. 물에 뭔가 빠지는 소리였습니다. 최선비가 벌떡 일어나 박선비를 흔들었습니다. 박선배, 일어나 보시오. 지금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박선비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잠이 든 것이 아니라
그냥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도 들었어. 두 사람이 조선비를 흔들었습니다. 조선비가 눈을 뜨며 투덜댔습니다. 왜 이러시오? 자다가 왜 깨우는 거요? 쉿, 목소리 낮추시오. 박선비가 창호지 문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주마가는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박선비가 천천히 창호지의 손가락을 살짝 눌러 작은 구멍을 하나 냈습니다. 눈을 갖다 대고 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달빛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선비의 눈이 멈췄습니다. 주막 뒤편 우물 쪽이었습니다. 우물 뚜껑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아까 낮에 꼭 닫혀 있던 그 뚜껑이 지금은 한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물 쪽 땅이 달빛에 반들반들 젖어 있었습니다. 박선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선비가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말했습니다. 우물 뚜껑이 열려 있어. 그리고 우물 주변 땅이 젖어 있어. 조선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뭐 어떻다는 것이오? 주모가 물 길어서 쓴 것이겠지. 한밤중에 물을 길어 쓴단 말이오. 조선비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최선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들은 소리가 있는데요.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였어. 그리고 퐁당하는 소리. 방 안에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셋이 서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조선비가 이번엔 허풍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박선비가 말했습니다. 닭에서 확인해봐야 하겠소. 지금요? 최선비가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확인 안 하면 우리가 다음 차례가 될 수도 있어. 조선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알겠소. 같이 나가봅시다. 셋은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가을밤 산골의 공기는 살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달은 구름에 반쯤 가려 있었고 주막마당은 흐릿한 빛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마당을 건넜습니다. 우물 쪽으로 가까이 가자 아까 박선비가 봤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우물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물 주변 땅에 무언가 끌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선비가 무릎을 꿇고 그 자국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손에 축축한 것이 묻었습니다. 달빛에 비춰봤습니다. 거무스름했습니다. 박선비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비가 봤습니다. 최선비도 봤습니다. 셋이 동시에 우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우물 안은 어둡고 깊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떠 있었습니다. 흐릿하게, 둥글게. 조선비가 주머니에서 부싯돌을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일었다가 꺼졌다가 했습니다. 다시 붙였습니다. 그 불빛을 우물 위로 내밀었습니다. 우물 안을 봤습니다. 그리고 셋 다 비명을 삼켰습니다. 우물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의 형체가 있었습니다. 허옇게 부풀어 오른 무언가가 우물 수면 위에 반쯤 잠긴 채 떠 있었습니다. 얼굴은 아래로 향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새선비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조선비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허풍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거 사람 맞소. 박선비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맞소. 그리고 저것은 오늘 죽은 것이 아닌 것 같소. 저렇게 부풀어 오르려면 며칠은 걸리오. 최선비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선비가 말했습니다. 당장 도망쳐야 하오. 지금 당장. 셋이 방으로 갈려와 짐을 챙겼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마음이 급하니 발소리가 커졌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나서 박선비가 말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야 하오. 앞문으로 나가다가 주모나 용팔이를 만나면 끝이오. 뒷문이 어딨소? 조선비가 물었습니다. 부엌 쪽으로 돌아가면 있을 것이오. 부엌 쪽으로 조심조심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부엌 앞을 지나다가 박선비의 발이 뚝 멈췄습니다.
부엌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모 할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구수하고 넉넉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거칠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용팔아, 내일 아침 일찍 처리해야 한다. 오늘 밤 것까지 하면 이번 달에 셋이다. 너무 자주 하면 냄새가 난다. 좀 쉬었다 해야 할 텐데. 용팔이가 낮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저 셋은요? 주모 할멈이 잠깐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저 셋은 짐이 제법 되던데 보찜을 봤더니 비단 자락이 보이던 것 같더라. 아마 돈도 있을 거야. 오늘 밤에 해치우는 게 낫겠다. 용팔이가 말했습니다. 약을 쓸까요? 주모 할멈이 말했습니다. 국밥에 이미 조금 넣었다. 근데 셋이 다 마셨는지 모르겠어. 오늘 밤 자다가 쓰러지면 그때 들어가면 되고 안 쓰러지면 네가 직접 해야지. 박선비, 조선비, 최선비 셋 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셋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국밥에 약을 넣었다는 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최선비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오려 했는데 박선비가 손으로 최선비의 입을 막았습니다. 세 사람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부엌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용팔이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박선비가 조선비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셋이 마주보며 말없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박선비가 손가락 2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주모와 용팔이 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 손으로 도망가는 신용을 했습니다. 조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비는 벌벌 떨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선비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방 안에서 뒷문으로 나가는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부엌을 지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문이었습니다. 앞문으로 나가서 곧장 먹골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박선비가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앞문으로 뛰지 말고 걸어서. 셋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이 보였습니다. 달빛이 조금 더 밝아졌는지 아까보다 마당이 잘 보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박선비가 먼저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뒤로 조선비가 나왔고 최선비가 마지막으로 방문을 닫았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주막 정문까지 거리가 불과 10걸음이었습니다. 5걸음을 걸었습니다. 6걸음, 7걸음.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나리들? 새 선비가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주막 처마 밑 어둠 속에서 용팔이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아무 소리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용팔이의 손에는 묵직한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무 몽둥이였습니다. 용팔이가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선비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이놈, 네가 무언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관아에 다 고할 것이다. 용팔이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막문 쪽에서 주모 할멈이 나타났습니다. 주모 할멈의 손에도 무언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쓰는 긴 나무 국자가 아니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길고 검은 칼이었습니다. 조선비가 그 칼을 보는 순간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발이 뭔가에 걸렸습니다. 마당 돌에 걸려 그 자리에 넘어졌습니다. 최선비는 그 순간 방향을 잃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뛰어야 하나, 왼쪽으로 뛰어야 하나. 박선비만이 정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박선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청껏 힘껏 사람 살려, 사람 살려요. 먹골 골짜기에 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모 할멈이 인상을 쓰며 칼을 들었습니다. 용팔이가 몽둥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막 밖 고갯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개의 발소리, 말발굽 소리, 횃불빛이 고개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지 못할까? 횃불을 들고 나타난 것은 포졸들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것은 합천 관아의 포교였는데 허리에 칼을 차고 말을 탄 채 달려왔습니다.
포교 뒤로 포졸이 5이었습니다. 주모 할멈과 용파리가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박선비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저자들이여, 저자들이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여, 주막 뒤 우물에 시체가 있어. 포교가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포졸들이 주모 할멈과 용파리를 애워쌌습니다. 용파리가 몽둥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주모 할멈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밤 포졸들이 먹골 주막 우물을 조사했습니다. 우물 뚜껑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을 살폈습니다. 우물 안에서 꺼낸 것은 3구의 시신이었습니다. 하나는 1달쯤 죽은 것 같았고, 하나는 보름쯤, 하나는 며칠이 안 됐습니다. 모두 보찜 하나 없이 알몸으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주막 뒤 텃밭도 봤습니다. 텃밭에는 채소가 풍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을인데도 유독 무성하게. 그런데 땅을 파기 시작하자 채소밭 아래에서 더 나왔습니다. 오래전에 묻힌 유골들이었습니다. 뼈만 남은 것들도 있었고 얼마 안 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그것을 세어봤습니다. 하나, 셋, 모두 11구였습니다. 텃밭이 그렇게 잘 자랐던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주모 할멈이 포교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평소 구수하고 넉넉하던 그 얼굴이 이제는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포교가 물었습니다. 네가 이 짓을 언제부터 했느냐? 주모 할멈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됐소. 포교가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에 어찌하여 시작했느냐? 주모 할멈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길 잃은 나그네가 왔는데 돈이 많더이다. 그냥 보내기가 아까웠지요. 한 번 하고 나니 다음이 쉬웠소. 포교가 다시 물었습니다. 몇 명이냐? 네가 죽인 사람이. 주모 할멈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세어보지 않았소. 포교가 이를 갈았습니다. 세어보지 않았다고 사람을 세는 것처럼 그냥 하나 둘 셋 하고 세지는 않았소. 그냥 그렇게 됐소. 어느 해 겨울에는 여럿이 됐고 어느 해 여름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말을 들은 포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세어보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소름 돋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 여인에게는 계절처럼 날씨처럼 그냥 있는 일이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잡힌 주모 할멈과 용파리는 합천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주모 할멈이 자백한 사람 수는 14명이었습니다. 우물에서 꺼낸 3명, 텃밭에서 파낸 11명. 기억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관아 앞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재판 결과 주모 할멈은 차병을 받았고 용파리도 같은 죄를 받았습니다. 형이 집행되던 날 합천 장터에서 멀리까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물에서 나온 보구상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아이 3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는 형이 집행되는 것을 끝까지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관아 사람이 그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마음이 풀리셨소? 아내가 말했습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 남편이 억울하지는 않겠지요. 그것만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왜 그 밤에 먹골 주막으로 왔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비밀이었습니다. 포교가 박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밤 여기 온 것은 선비 나리들 때문이 아니었소. 박선비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하여 오셨소? 포교가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이 주막에서 사라진 장사꾼의 아내가 관아에 신고를 했소. 남편이 이 고개를 넘어간다 했는데 이래가 지나도 소식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순찰을 나왔던 것이오. 그런데 고갯마루 위에서 선비나리의 고함 소리가 들렸소. 박선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장사꾼이 우물 속에 있었소. 포교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랬군요. 박선비가 그날 밤 내내 잠을 못 잤습니다. 우물 속에 있던 3사람, 텃밭 아래에 있던 11사람. 그들은 모두 평범한 길손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 먹고 하룻밤 쉬려고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것이 주모 할멈의 그 넉넉하게 웃는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그 구수한 국밥 냄새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소름 돋는 일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먹골 골짜기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하얗고 차가운 서리가
주막 마당을 온통 덮었습니다. 포졸들이 우물 앞에서 제를 지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혼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박선비, 조선비, 최선비도 그 자리에 함께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것인데 그 우물이 애초에 이상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모 할멈이 이 주막을 사들이고 나서 일부러 판 우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신을 버릴 용도로 판 우물이었습니다. 깊이가 보통 우물의 2배였고 바닥이 진흙이어서 한 번 들어간 것은 쉬이 떠오르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하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주모 할멈이 손님 짐을 맡아두겠다는 버릇. 그것도 나중에 밝혀진 것이 있었습니다. 짐을 맡아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얼마짜리 짐인지, 돈이 어디 있는지, 보찜을 미리 뒤져두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많아 보이는 손님은 그날 밤 표적이 됐고, 돈이 별로 없어 보이는 손님은 그냥 보내줬습니다. 주모 할멈은 10년 동안 그 방식으로 사람을 골랐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능청스럽게 손님 짐을 맡겠다고 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박선비가 관아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오며 조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살아나온 것이 기적이오. 내가 짐을 안 내준 것이 정말 다행이었소. 조선비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냥 드리려 했소. 선배가 막지 않았으면 그 말끝을 잊지 않았습니다. 최선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국밥을 별로 못 먹었소. 맛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박선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약 때문에 셋이 다 쓰러지지 않았던 것이오? 최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냥 국밥이 입에 안 맞는다 생각했소. 박선비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입맛 없다는 것이 목숨을 살렸구만. 셋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서늘한 것이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우물 속에서 나온 3사람 중 1명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합찬 장터에서 비단을 팔던 보부상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 셋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그 보부상의 아내가 관아에 찾아왔을 때 포교가 사정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달을 기다렸는데 남편은 이미 1달 전에 우물 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주막에 간다고 했을 때 제가 말렸습니다. 소문이 나쁘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 했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박선비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중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끝에 이런 말을 덧붙였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귀신은 어둠 속에 있다. 어둠 속에 있으니 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의 악함은 환한 낮에 있다. 웃는 얼굴 뒤에 있다. 따끈한 국밥 냄새 속에 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채지 못한다. 너무 자연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진짜 무서운 것이다. 먹골 주막은 그 뒤로 없어졌습니다. 관아에서 허물었습니다. 우물도 메웠습니다. 텃밭도 모두 파헤쳐 억울한 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작은 나무 표지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이름도 없는 표지였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다 합니다. 이곳에서 억울하게 간 이들의 넋을 기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해마다 가을이 되면 먹골 고개를 넘는 길손들은
그 표지 앞에서 잠깐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나칠 때면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저 우물에서 나온 분들이 이제는 편히 쉬고 계시겠지. 그런데 가을밤이면 먹골 골짜기에서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닌 소리, 나뭇잎 소리가 아닌 소리, 누군가 우는 것 같은 소리, 아니면 누군가 부르는 것 같은 소리.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간 혼들이 아직도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이다. 그 소리를 한 번 들은 사람은 2번 다시 먹골 고개를 넘지 않으려 했다 합니다. 낮에도, 혼자서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경상도 합찬 땅 먹골 주막, 따끈한 국밥 한 그릇, 따뜻한 방 하나. 그것을 미끼로 삼아 10년 동안 14명의 목숨을 빼앗은 주모 할멈. 그 구수한 웃음 뒤에 감춰진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박선비의 말처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박선비처럼 눈 밝은 사람이 있고, 최선비처럼 우연히 목숨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억울한 아내의 신고 하나가 보졸들을 그날 밤 그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뜻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은 살면서 이 사람이 이럴 줄은 몰랐다 싶은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무서운 경험이든 놀라운 경험이든 반대로 생각지 못한 선한 사람을 만난 경험이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 채널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